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42살이고 작은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15년이 됐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한 명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겉보기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이었죠. 아내 이름은 윤지연입니다. 40살이고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죠.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해서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늘 믿었고 결혼 생활 동안 의심이란 걸 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믿음이 처음 흔들린 건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 사무실에서 일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잠깐 짬을 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앱을 켰죠. 그런데 화면에 뜬 것은 제 카드 포인트가 아니라 아내 명의 포인트 내역이었어요. 우리는 부부 공동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끔 서로의 결제 내역 일부가 보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 한 줄에서 눈이 멈췄어요. 그랜드 하버 호텔 라운지 적립 포인트 7,500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호텔 이름이 낯설었고 적립된 포인트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0몇만 원 정도 결제를 해야 가능한 수준이었죠. 단순히 커피나 디저트를 먹어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온하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호텔에 간 적 있어? 포인트가 찍혀 있던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회사 워크숍이 있었어. 1층 라운지에서 커피 마셨는데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찍혔네. 저는 그랬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 걸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쌓일 리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 워크숍이라면 굳이 호텔 라운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습관처럼 아내의 포인트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한 마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의심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기록을 거슬러 보니 낯선 호텔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리젠트 스위트 호텔, 마린베이 리조트, JW 타워 라운지. 모두 고급 호텔이었고 결제 시간은 대부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평일 오후 회사원이라면 근무 중일 시간이죠. 저는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봤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결제일이 유독 수요일과 금요일에 몰려 있었고 그날들은 모두 아내가 평소보다 2~3시간 늦게 귀가했던 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무렵 아내의 행동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부엌이나 베란다로 가 전화를 받았죠. 통화를 마친 뒤에도 식탁 위에 전화기를 두지 않고 가방에 넣거나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누구랑 통화한 거야라고 물으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회사 일이야라고 짧게만 답했어요. 그 말투와 시선 회피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안과 분노를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 감정을 표출하면 아내가 무언가를 지우거나 숨길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철저하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포인트 적립 내역을 하루도 빠짐없이 캡처할 것. 둘째, 호텔 결제 날짜와 귀가 시간, 그리고 그날 아내의 옷차림을 기록할 것. 셋째, 결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패턴을 분석할 것. 넷째, 각 호텔의 구조와 CCTV 위치, 주차장 출입 동선을 조사할 것.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호텔 결제,
그리고 같은 날 저녁 8시나 9시 귀가. 두세 시간의 공백이 매번 반복됐어요. 그리고 한 달 전 결정적인 내역이 찍혔습니다. 하버뷰 스위트 적립 포인트 18,000점. 이 정도면 숙박이 포함된 결제 금액이었습니다. 라운지나 레스토랑 이용으로는 절대 찍히지 않는 포인트였죠. 그날 아내는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아내는 고급 호텔에서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직접 확인할 때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포인트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남편이 아니라 조사관의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의 출근과 퇴근, 그 사이의 이동 경로, 표정 하나까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수요일,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현장 확인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계획했던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패턴대로라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 가능성이 높았죠. 아침에 거실에서 아내를 보니 평소보다 유난히 치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회사 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한 화장과 세련된 원피스, 그리고 새로 산 듯한 코트를 걸쳤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 무슨 행사 있어? 아내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오늘 입고 싶은 옷이야. 그 말에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더 굳어졌어요. 아내가 집을 나서고 조금 후 저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회사로 가지 않고 하버뷰 스위트 호텔 근처로 향했어요. 이미 며칠 전 호텔 구조와 주차장 동선, 로비 위치를 전부 조사해둔 상태였죠. 저는 호텔 맞은편의 한 건물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입구와 주차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 익숙한 흰색 SUV가 호텔 주차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스스로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그 차는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운전석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보이는 턱선과 검은색 코트 차림, 중년의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웃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편안함을 넘어 친밀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빠르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차량 번호판, 주차장 진입 시간, 두 사람의 옆모습까지 한 컷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SUV는 주차장 안으로 사라졌고 저는 서두르지 않고 커피를 주문한 후 로비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했어요. 15분쯤 뒤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카드키를 찍고 숙박층으로 올라갔죠. 잠깐의 장면이었지만 시선과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코 단순한 직장 동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화면에는 호텔 로고와 엘리베이터 패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그들이 사라지자 저는 호텔 맞은편 건물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호텔 전면과 주차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죠.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들어간 시간을 이미 확보했으니 나오는 장면까지 촬영하면 완벽한 하루치 증거가 확보되는 겁니다. 오후 5시 20분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그 남자는 겉옷 단추를 풀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눴고 남자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도 아내는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익숙한 행동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셔터를 눌러 그 모든 장면을 담았어요. SUV에 올라탄 그들은 호텔을 빠져나와 시내 중심가로 이동했고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쫓았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촬영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법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단계에 들어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저는 차 안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죠. 이제는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카메라 속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호텔 주차장 진입 장면, 로비 엘리베이터 앞 모습, 퇴장 장면,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남자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몇 장 확보했죠. 저는 메모장에 차량 번호, 시간대, 장소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 보니 묘하게 낯익은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기억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차량 번호를 통해 확인을 시작했어요. 지인 중에 자동차 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합법적인 경로로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었죠. 전화를 걸어 차량 번호를 불러주자 잠시 후 결과가 왔어요. 차량 소유자 이름은 장성훈, 나이 42, 주소는 땡땡구 땡땡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아내가 거래처 부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성훈 부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의 회사 명칭을 조합해서 찾아보니 몇 장의 프로필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은 오늘 제가 호텔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 남자와 똑같았어요. 그는 한 중견 IT 기업의 대외 협력팀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기혼자였고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으며 자녀도 둘이나 있었죠. SNS에 올라온 사진 속 그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생일 파티, 가족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가정 뒤에서 제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날짜별로 아내의 호텔 결제 내역과 장성훈의 활동을 비교하기 위해 그의 회사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은근히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돌아온 대답은 장 부장님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이제 뻔히 보였죠. 저는 아내의 포인트 적립 내역을 1년 전까지 거슬러 확인했습니다. 약 10개월 전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호텔 결제, 저녁에는 레스토랑 이용, 늦은 귀가. 그들은 긴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 만남을 이어왔던 겁니다. 가장 치밀하게 숨긴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었어요. 저는 그 법칙을 수치로, 날짜로, 그리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 결혼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난 5월 금요일 아내는 회사 일이 늦어져서 기념일을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어요. 그날 저는 혼자 집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아내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 시간 아내는 장성훈과 호텔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보다도 차갑게 식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확신이 강해졌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상간남의 이름과 신원, 결혼 여부, 직장, 호텔과 레스토랑 결제 내역, 포인트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통화 기록과 동선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날 밤 장성훈의 SNS를 살피던 중 뜻밖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몇 달 전 해외 출장을 갔다고 올린 사진이었는데
그 시기가 아내가 여행 동호회 모임에 다녀왔다고 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리고 사진 배경 속 풍경은 아내가 찍어온 사진 속 배경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호텔보다도 더 강력하게 두 사람의 동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조각을 챙기며 다음 단계인 실시간 동선 포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절반 이상 승기를 잡았다고 느꼈죠. 이제 상간남의 신원과 패턴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증거를 잡는 일이었어요. 사진과 포인트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실시간 현장 포착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저는 먼저 차량 GPS 추적기를 준비했어요. 합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 명의로 등록된 부부 공동 소유 차량이라는 점을 활용했죠. 아내가 주로 타고 다니는 흰색 SUV 하부 프레임 깊숙한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앱 연결을 마치자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가 지도 위에 표시되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인 수요일,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본 아내의 모습은 유난히 차려입은 느낌이었어요. 은은한 향수가 강하게 풍겼고 옷차림도 평소의 출근 복장보다 훨씬 세련됐죠.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오늘은 좋은 옷 입고 싶어서. 그 답변에서 저는 오히려 확신을 굳혔습니다. 오전 내내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스마트폰 속 GPS 화면을 향했어요. 오후 2시 40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회사 방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더니 익숙한 강변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예상대로 목적지는 하버뷰 스위트 호텔 쪽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뛰쳐나가 차를 몰고 뒤를 쫓았습니다. 추적 중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항상 한 블록 뒤에서 따라갔고 신호 대기 때는 다른 차를 사이에 두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SUV를 직접 확인하자 저는 예정대로 맞은편 건물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사전에 답사해 둔 곳이라 시야 확보가 완벽했습니다. 오후 3시 5분 운전석에서 장성훈이 내렸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내리더니 차에 두었던 코트를 챙겨 입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로 그 모습을 또렷하게 촬영했습니다. 호텔 로고가 배경에 담기도록 각도를 맞췄어요. 그들은 로비에서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숙박층 카드키를 찍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간이 기록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약 2시간 뒤인 오후 5시 25분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미소를 지었고 장성우는 작은 종이 쇼핑백을 건넸어요. 선물로 보였지만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둘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성훈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아내는 전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SUV에 올라 호텔을 빠져나갔고 저는 곧바로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건물이었지만 7층에는 고급 멤버십 전용 바가 있었죠. 저는 며칠 전 미리 파악해 두었기에 그들이 향하는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기다린 끝에 오후 5시 50분경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그 멤버십 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장성훈의 팔에 손을 올렸고 그는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였죠. 그 장면 역시 망원 렌즈로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입장, 퇴장, 멤버십 바 입장까지 하루 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에서 승소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변호사와 함께 장성훈과 아내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호텔과 멤버십 바에서의 영상을 비롯해 사진, 시간 기록까지 모두 정리한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두꺼운 파일 2권에 빼곡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포인트 내역, 차량 이동 경로, 날짜별 패턴표까지 포함된 완벽한 목차였죠. 변호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좁혔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부정행위 입증은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조금 후련했지만 변호사는 곧바로 덧붙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위자료를 높게 받으려면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준, 반복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장성훈의 직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장이 아니라 대외협력팀 부장이었죠. 회사 이미지가 곧 직결되는 자리이고 고객사 신뢰가 중요한 핵심 직책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설명을 듣자 바로 메모를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시다. 첫째, 상간남 개인 소송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배상. 둘째, 아내와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최소화. 셋째, 필요하다면 상간남 회사 윤리위원회와 인사팀의 내용 증명 송부.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회사까지 얽히면 일이 커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런 부류는 오히려 자신의 커리어와 사회적 평판이 흔들리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말에 마음을 굳혔어요. 전쟁이 시작된 이상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장성훈의 SNS와 각종 공개 자료를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중엔 그의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장성훈은 15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지역 모임에서 회장을 맡을 만큼 대외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역시 가정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며칠 후 변호사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받게 될 내용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서류에는 날짜, 장소, 결제 내역, 포인트 기록, 사진 등 모든 증거가 첨부돼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반복적이며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합니다. 본 소송에서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 및 직장에 공식 통보할 것입니다. 서류를 발송한 지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화의 주인공은 장성훈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죠. 저도 남편의 불륜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는 건 몰랐습니다. 이번 일은 저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서로 공유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양쪽에서 동시에 몰아붙이는 형세가 됐고 이제는 그들의 숨 쉴 틈이 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재판 날이 밝았어요. 법원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장성훈은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서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둘의 관계가 느껴졌어요. 어색하게 서로를 피하는 듯 하면서도 완전히 무관한 척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방청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제출하는 자료들이 재판의 흐름을 거의 결정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양측 변호사들이 준비한 서류와 증거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첫 장을 꺼내들자 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사진,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화면, 그리고 포인트 적립 내역과 차량 이동 경로까지.
상간남 측 변호사가 먼저 반박을 시도했어요. 호텔 방문은 단순한 사업 미팅이었으며 멤버십 바 역시 거래처 접대의 일환이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살짝 술렁였죠. 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하버뷰 스위트 객실 결제 내역과 포인트 적립 시간표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사업 미팅을 객실에서 하셨다는 건가요? 장성훈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아내 측 변호사도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단순한 친분 관계였으며 호텔 방문은 우연히 겹친 결과입니다. 그러자 제 변호사가 10개월간의 포인트 적립 패턴과 귀가 시간 비교표를 제시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반복된 결제 기록, 특정 시간에만 몰린 귀가. 판사는 자료를 넘기며 짧게 말했죠.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성훈의 아내가 증인석에 선 거예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결혼 기념일에 출장이라고 했지만 그날 상대방과 호텔에 있었던 사실을 이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법정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피고석으로 향했고 아내와 장성훈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들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고는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이들이 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기록되길 원합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하며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장성훈이 제 쪽으로 다가오다 그의 아내에게 팔이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죠. 지금은 그 입 열지 마. 법정에서 끝내자.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었죠. 장성훈은 회사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아내 역시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그들의 마지막 명분마저 무너질 게 분명했어요. 판결 선고일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피고 장성훈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윤지현 역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양 피고의 부정행위는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고의성이 명백하다. 그 문장이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모은 증거와 잠복했던 날 수십 번의 상담과 전략회의가 눈앞에 스쳐 지나갔죠. 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장성훈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그는 이미 회사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대외협력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불륜 사실이 업계에 퍼져 주요 거래처 몇 곳이 계약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 회사도 손실을 입었고 그는 앞으로 이 업계에서 발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부정행위라는 단어는 기록으로 남았고 소문은 빠르게 번졌어요. 직장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부모님과의 관계마저 틀어져 연락이 거의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사한 곳에서도 과거 이야기가 퍼져 혼자 지내며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다고 들었죠. 판결이 끝난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았을 때 저는 서랍에 고이 넣어둔 모든 기록들을 꺼냈어요. 호텔 사진, 포인트 적립 내역, 귀가 시간표, 멤버십 바 영상까지. 그 자료 하나하나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제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것을요. 장성훈의 아내와 저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 절차를 마치고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몇 번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서로 이 사건을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 둘 모두에게 이 일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집 안부를 모두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고된 싸움이 끝난 자리에 남은 건 낯선 고요함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확실히 가벼워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판결문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다시 꺼내볼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숨겨진 거짓말이라도 충분한 기록과 증거 앞에서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나를 속인 사람은 결국 스스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는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